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죠. 바로 그 30년 경력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전하는 임플란트 성공 비결. 이거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임플란트가 단순히 빠진 이를 채우는 걸 넘어서서, 그죠? 건강한 노후랑 직결되는 진짜 중요한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정말 핵심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성공적인 임플란트가 의사 실력 50%, 그리고 나머지 50%는 여러분의 관리에 달렸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네, 그렇죠. 50대 50. 이 50대 50의 의미,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 마음껏 드시고 또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럼요. 임플란트가 바로 그 열쇠가 될 수 있고요. 오늘 주신 자료를 토대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그 핵심 사항들, 이걸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뭐랄까,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기보다는요, 각 단계에서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그 맥락을 짚어드리는데 좀 집중해 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정말 많은 치과들 중에서 진짜 실력 있는 곳, 이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네, 자료에서는 비용이나 거리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데 특히 그 뼈 지도 테스트라는 말이 좀 흥미롭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그 뼈지도 테스트요. 그게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아하, 핵심은 이겁니다. 3D CT 영상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의사 선생님께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질문이요. 네. 그냥 임플란트 가능한가요? 이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제 위턱별 밀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든지 아래턱 신경관까지 안전거리가 정확히 몇 미리 정도 되나요? 오, 혹은 최종 보철물은 어떤 모형으로 또 어떤 재질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혹시 뼈 이식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뼈, 자가골인지 동종골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신지, 이야.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심는 각도나 깊이, 나중에 올릴 치아 머리, 즉 보철물과의 연결은 또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여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와, 정말 상세하게 물어봐야 하는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잘 심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환자 스스로가 자기 상태랑 치료 계획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이런 질문에 명확하고 또 자신감 있게 환자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반대로 답변을 좀 얼버무리거나 그건 나중에 결정하시죠 이렇게 미룬다면 글쎄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최소한 두세 군데 치과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과잉 진료를 피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비교 진단이 중요하군요. 네. 특히 첫 상담 갔는데 무조건 이거 전체 다 임플란트 하셔야 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이렇게 너무 강하게 권한다면 네. 일단 다른 곳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안전하겠죠. 설명해 주는 곳. 그런 곳이 믿을 만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의료진의 전문 분야, 구강내과인지, 보철과인지 이런 걸 확인하고요. 대한치과 임플란트 학회 같은 좀 공신력 있는 학회 인증 여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회 인증도요? 네. 그리고 연간 시술 건수라든지 조금 민감할 수는 있지만 합병증 발생률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경험 많고 또 자신 있는 의사 선생님이라면 아마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디지털 가이드나 내비게이션 같은 첨단 장비 보유 여부도 네, 그런 장비들. 정확도나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사후 관리 시스템. 임플란트라는 게 한두 해 쓰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년, 20년 써야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보증기간 몇 년이다 이게 다가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책임져 줄 것인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정기검진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검진할 때는 어떤 검사를 하는지, 네. 그리고 보증기간이랑 그 구체적인 조건은 뭔지, 재료비나 진료비 포함 여부 같은 거요. 조건. 네. 그리고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야간이나 주말에 연락 가능한 시스템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네, 그렇죠. 특히 그 보증서 약관에 보면
작은 글씨로 정기검진 불참 시 보증 무효 뭐 이런 조건이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와, 이건 진짜 꼼꼼히 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의사의 역할 50%를 확인했다면 나머지 50% 바로 여러분의 역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나의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같은 만성 질환은 물론이고요.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리스트를 의사 선생님께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모든 약물이요? 네. 특히 좀 주목할 점은 그 혈전 용해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들요. 아, 네네. 피 묽게 하는 약. 그렇죠. 예전에는 수술 전에 출혈 위암 때문에 이걸 무조건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최근 연구들은 오히려 약을 유지하는 것이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을 줄여서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요? 약을 안 끊고도 수술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그 출혈 걱정은 어떻게 하죠? 물론 임의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럼요. 하지만 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처럼 잇몸을 최소한으로 절개하는 방식이라든지 국소 지혈제를 사용한다든지 레이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출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방법이 있군요. 네, 중요한 건 치과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또 필요하다면 내과 주치의와 협의해서 안전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절대 스스로 약 복용을 중단하시면 안 돼요. 야,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당뇨 환자의 경우에도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 네, 당뇨는 임플란트 성공률과 정말 직결됩니다. 핵심은 혈당 조정 상태인데요. 혈당 조절. 네, 그 당화혈색소 HbA1c라고 하죠. 이 수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난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조절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아, 평균치. 네, 수술 전에 이 수치가 7% 이하면 안정적이라고 보고요. 만약 8% 이상이다, 그러면 수술을 좀 미루고 혈당 조절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료는 권고합니다. 그렇군요. 수술 후에도 철저한 혈당 관리가 그 뼈랑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붙는 골 유착에 필수적입니다.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들도 꼭 알려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들이 있는데요. 이게 드물긴 하지만 턱뼈 괴사, BRONJ라고 부르는 심각한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턱뼈 괴사요? 오. 네, 복용 기간이나 투여 방식, 먹는 약인지 주사인지에 따라서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안전한 치료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 상태 고지와 더불어서 비용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도 빼놓을 수 없죠. 네, 만 65세 이상이시라면요,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 부담률 30%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30%만 내면 되는군요. 네, 다만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약 상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 무치약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 조건이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뼈 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위턱뼈가 부족할 때 하는 수술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가적인 시술 비용은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점, 또 보험 적용 시에는 정해진 브랜드나 재료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더 좋은 재료로 업그레이드하면 차익이 발생하겠죠?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임플란트 재료와 브랜드 선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신중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네, 먼저 치아 머리 부분인 크라운 재료부터 보죠. 보험 적용되는 PFM이라는 게 있고 비급여인 지르코니아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가격만 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네요. 네, 그 PFM은 포슬린 퓨즈 투 메탈의 약자인데요. 내부는 금속이고 겉은 도자기로 덮은 형태입니다. 아, 금속이랑 도자기. 네, 튼튼하긴 한데 금속 때문에 잇몸 경계가 약간 검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도자기 부분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이게 자연 치아보다 좀 단단해서 맞닿는 반대편 치아를 닳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내 멀쩡한 치아를요? 네, 특히 이갈이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죠. 반면에 지르코니아는 치은색이랑 유사하고 강도도 우수하면서 자연 치아와 비슷한 경도를 가져서요, 맞닿는 치아를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금속 알레르기 걱정도 없고요. 그럼 초기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길게 보면 지르코니아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내 치아까지 보여준다니 좀 솔깃한데요. 네, 그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초기 비용은 지르코니아가 한 20-30% 정도 높을 수 있지만요. 재치료 가능성이나 반대편 치아의 건강까지 고려하면 이게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개인의 구강 상태나 습관에 따라 최적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잇몸뼈에 직접 심는 임플란트 본체, 그 픽스처는 어떤 브랜드를 고르는 게 좋을까요? 워낙 종류가 많아서요. 네, 자료에서는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검증된 브랜드나 아니면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고 많이 사용되는 브랜드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유명 브랜드요. 네, 이게 단순히 명성 때문만은 아니고요. 장기적인 유지 관리를 생각했을 때 부품 수급이 원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 부품 수급. 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시거나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치과에서든 호환되는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저렴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는 나중에 회사가 없어지거나 부품이 단종될 위험이 있어서요. 작은 나사 하나 교체하려다가 임플란트 전체를 재시술해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 못했던 부분이네요. 오래 쓸 거 생각하면 진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품 인증서 보관도 강조하던데요. 네, 반드시 챙겨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 인증서에 보면 사용된 임플란트의 제조사, 모델명, 크기, 고유 시리얼 넘버 같은 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네.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AS를 받을 때 이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뭐랄까 일종의 임플란트 신분증 같은 거죠. 아, 임플란트 신분증. 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클라우드 같은 곳에 백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표면 처리 기술, SLA, RBM 이런 것도 성공률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려운데요? 꼭 알아야 할까요? 모든 기술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플란트 표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뼈랑 얼마나 빠르고 단단하게 붙는지, 즉 골류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네. 제 임플란트는 어떤 표면 처리 기술이 적용됐나요? 그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는 것 자체가요. 네. 그 의사의 전문성이나 소통 능력을 가늠해보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자료는 제안합니다. 기술적인 부분까지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더 신뢰가 가겠죠. 그렇네요.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성공적인 수술을 마치고 이제 진짜 장기적인 성공, 그러니까 평생 임플란트를 위한 관리에 돌입해야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역할 50%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먼저 식습관부터 짚어볼까요? 네, 임플란트도 자연 치아처럼 정말 아껴줘야 합니다. 특히 딱딱한 음식 있잖아요. 얼음, 사탕, 견과류, 껍질 같은 거요. 네. 그리고 질긴 음식, 오징어, 쥐포, 질긴 고기, 또 끈적거리는 음식, 캐러멜이나 엿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임플란트 보철물에 무리를 주거나 파손,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네, 대신에 뼈 건강에 좋은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한 유제품이나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등푸른 생선, 또 단백질, 두부, 살코기 등 비타민, 미네랄 풍부한 채소 위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당연히 부드러운 유동식으로 시작해야 하고요. 식습관 외에 영양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특히 비타민 D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네.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 건강과 골류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D. 네, 한국인 상당수가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죠. 네. 하루에 한 1000IU에서 2000IU 정도 보충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있으니 검사 후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칼슘 역시 중요하지만 과다 섭취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신장 결석 같은 거요. 영양제를 통한 보충은 좀 신중해야 합니다. 그 외에 잇몸 건강과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나 아연 섭취도 긍정적이라고 언급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구강위생과 생활습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히 흡연과 음주. 이게 임플란트의 적이라고 하던데요. 네, 자료에서는 금연과 금주를 필수라고 아주 못 받고 있습니다. 필수. 네, 흡연은 임플란트 실패율을 2배에서 3배까지 높이고요. 네.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잇몸 조직의 치유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음주 역시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염증이나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청결 관리도 자연 치아보다 더 신경 써야 한다고요. 일반 치실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하루 3번 칫솔질은 기본이고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랑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치실 사용법도 달라야 합니다. 네. 일반 치실보다는 임플란트 전용 치실이라고 약간 굵은 스펀지 형태가 포함된 슈퍼플러스 같은 게 있거든요. 아, 슈퍼플러스. 네, 아니면 치간 칫솔이나 워터픽, 그 물 사출기 있죠? 네. 그걸 사용해서 임플란트 기둥 주변하고 보철물 아래까지 꼼꼼하게 닦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관리가 소홀하면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다고 하셨는데 어떤 증상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임플란트 주변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거나 고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임플란트가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거는 즉시 치과를 찾으셔야 합니다. 흔들리는 느낌? 네, 이게 주위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점은요, 임플란트 자체에는 신경이 없어서 초기에는 통증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방치하기 쉽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뼈가 상당히 녹은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염증은 임플란트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뭐 당뇨 악화나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같은 거요. 와, 전신 건강까지요? 그럼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검진이 필수적이겠군요. 얼마나 자주 가야 할까요? 네, 증상이 없어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임플란트 하시고 첫 1년 동안은 좀 더 자주 병원을 방문해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1년. 검진 시에는 방사선 촬영으로 주변 뼈 상태를 확인하고 스케일링으로 치석 제거하고 잇몸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게 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될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제거까지. 마지막으로 나쁜 습관 교정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임플란트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를 꽉 무는 습관이나 밤에 이갈이 하는 것, 또 손톱이나 연필 같은 단단한 물체를 깨무는 습관, 이런 것들은 임플란트에 과도한 힘을 가해서요, 나사가 풀리거나 보철물이 깨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갈이가 심한 경우에는 밤에 끼는 보호장치, 즉 나이트 가드 착용이 필수저지라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30년 경력 치과의사의 조언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아, 임플란트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시술을 넘어서서 정말 신중한 선택 그리고 꾸준한 자기 관리가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여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의사의 역할 50% 그리고 정보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여러분의 역할 50% 이게 합쳐져야 100% 성공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아,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정보들이 여러분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고 또 오랫동안 건강하게 임플란트를 사용하는데 든든한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걸까요? 임플란트를 통해서 되찾은 그 건강한 식사, 그리고 환한 미소, 이게 단순히 신체적인 회복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자신감이나 사회활동, 나아가서는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혹시 어떤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자신감 있게 웃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